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11 230페이지 2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이 2번에서는 그 신입형, 욕망, 성욕, 리비도 이런 단어들이 중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의식을 사유와 성적 현실 사이의 저 시원적 접합에 잔류 효과로 간주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향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성욕이 무의식의 현실이라면 이러한 사태는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오로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을 겁니다. 성욕이 무의식의 현실이란 얘기는 결국 성욕이 무의식의 그 구조화된 언어의 기표들이 구조화되는 그 과정, 그 역사적 과정이 굉장히 그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그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표의 구조가 뭐냐? 여기서 이제 그 무의식의 성욕으로서의 현실이 구성되는 것이죠. 과학이 널리 퍼지면서 성적 체험이 축소되었다면 인간의 사유가 그 성적 체험이라는 차원에 의해 좌우되는 수준을 복구해내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융의 사상을 통해 구현된 해결책입니다. 융은 이렇게 성적 체험이라는 차원에 의해서 좌우되는 수준을 복구했어요. 거기에는 주체의 심리와 현실 사이의 관계가 원형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됐어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게 바로 주체의 심리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 현재화시키는 또는 현상화, 현전화시키는 그런 그 시원적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원형을 통해서 주체의 심리와 현실과의 관계를 갖다 규명했다 이거죠. 근데 그 원형이라는 거, 그 원형이라는 게 바로 융의 용어로 말하면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죠. 심리적 에너지. 자, 231페이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융 사상은 필연적으로 리비도라는 용어를 거부하게 되고 리비도 기능을 심적 에너지라는 훨씬 더 일반화된 관심을 끄는 개념에 의해 중화시켰다 그랬어요. 융 사상은 그것이 세계가 분절되는 원시적인 방식들을 그의 표현대로 하면 푸시케 자체의 중핵과 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간주하는 한 세계가 분절되는 원시적인 방식. 푸시케라는 그 중핵이 존재하는 무언가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푸시케라는 중핵, 이게 결국은 융이 말하는 원형 아니겠어요? 푸시케라는 중핵, 이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용어는 거기서는 성적 현실을 담고 있는 뭔가가 아닌 거예요. 융에게는 리비도라는 건 그냥 심리적 에너지에 불과하지 그 성적 현실을 담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융에게 중요한 것은 리비도가 아니에요. 주체의 중핵이에요. 중핵이라는 게 이제 원형이라는 얘기인데, 중핵이라는 게 그 정신 구조다 이거죠. 정신 구조. 푸시케 자체의 중핵. 그러니까 심리성적 에너지 로서 리비도를 중시하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그 정신을 중시하는 것이죠. 정신의 어떤 중핵, 중심, 핵심, 이것을 원형이라고 봤고, 그 원형으로부터 인간은 현실과 관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관계 양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리비도라는 기능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 것은 어떤 시원적 관계나 사유의 원시적인 접근 방식, 우리의 세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대의 음영과 같은 어떤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의 마치 원형은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죠. 그래서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데아, 그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융의 용어로 말하면 원형이란 말이죠. 그 원형으로부터
비춰지는 하나의 그림자가 이 현상계란 얘기예요. 그런 식의 이 융의 그런 개념으로 리비도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뭐라고 봤나요? 그 다음 문장, 리비도란 욕망의 현존,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의 현존 그 자체다 이거죠. 효력을 미치는 욕망의 현존이다. 이걸 리비도라고 본 거죠. 프로이드는. 그것은 욕망, 실체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즉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1차 과정 수준에 존재하며, 즉 무의식 수준에 존재하며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를 조종하는 것으로서의 욕망, 세계와 관계하는 것을 조종하는 것으로서의 욕망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해서 겨냥되어야 하는 무엇입니다. 정신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중핵으로서의 그 위치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추구하는, 즉 성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욕의 만족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에너지화돼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리비도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욕망이에요. 욕망. 성적 욕망을 담고 있는 주체의 욕망, 이게 이제 리비도라는 얘기죠. 이 리비도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락강용어로 말하면 그 추동력, 추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동력. 그 외적 자극을 통해서 축적되는 내적 충동 자극, 이 충동 자극이 추동력을 일으키죠. 추동력을 일으켜서 이 추동력이 항상성 있게 충동을 발현하는 것이죠. 항상성 있는 어떤 힘이 추동력이에요. 근데 그 추동력에는 섹슈얼리티가 묻어있다. 그 추동력이 충동을 발휘할 때에는 거기에는 섹슈얼리티가 강력하게 묻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실체로서의 욕망, 즉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1차 과정 수준에 존재하며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를 조종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욕망, 이걸 통해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겨냥되어야 하는 무엇이다. 그게 바로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리비도라는 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욕망이다. 욕망인데 현재에도 계속해서 겨냥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추구해야 되는 욕망이다 이거죠. 결국 인간은 리비도를 추구해야 돼요. 리비도를 추구한다는 건 결국 욕망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231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리퀘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철학자로서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것, 즉 무의식의 실제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갔어요. 무의식은 행위의 모호성, 알 수 없는 것임이 이미 알려져 있는 미래의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여 속에 기입되어 있는 공백 단절 결렬이다, 이렇게 봤어요. 리케르가. 그러면 무의식을 굉장히 잘 본 거죠. 이건 사실 정신분석학자들과 거의 동일하게 본 거예요. 락강과 거의 동일하게 본 거예요. 리케르 선생은 이러한 차원에는 유보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는 철학자라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취할 뿐입니다. 그것을 그는 해석학이라 부릅니다. 요즘엔 이 해석학이란 게 유행인데, 해석학은 제가 우리의 분석적 모험이라 부르는 것뿐 아니라 레비 스트로스의 작업에서 표명하고 있는 구조주의에도 반대합니다. 해석학은 락강식의 분석도 반대하고 레비 스트로스식의 그 구조주의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학이란 무엇일까요? 락강이 하는 말이죠. 해석학이란 인간의 연속적인 흥망성쇠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기호들의 진보, 그 인간 역사의 진보를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석학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에 작동하고 있는 그 기표, 기호, 그 기호의 진보를 읽는 것이다. 그 기호, 기표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이게 해석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락강은. 이때 역사는 그 가장자리에 있어서 무한정한 시간으로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으면은
이 가장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가지 뻗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변천의 역사를 밟아온 그 기호의 변천 역사, 그거를 해명해내는 게 바로 해석학이다. 락강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리카레 선생은 분석가들이 매 순간 다루고 있는 것을 순전히 우발적인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기표의 기호의 변천 역사를 다루는 걸 갖다가 순전히 이거는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거다. 그런 해석학은 맥락이 없다. 이렇게 리카레는 비판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분석가들의 공조가 그에게, 즉 리카레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길 만큼 근본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리카레 보기에는 락강 정신분석식의 그런 해석은 돌발적인 거고 우연적인 거고 아주 맥락도 없고 어떤 인과적 사슬도 없고 그냥 점치는 식의 그런 식의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리카레는 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락강과 그의 학파가 이룩한 정복한 땅을 리카레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분석이 몇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무의식의 박동을 성적 현실과 결합시키는 결절점이 무엇인지가 바로 분석의 수준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무의식의 박동을 성적 현실과 결합시키는 결절점이 무엇인가, 그 매듭이 무엇인가를 분석 수준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무의식의 현실의 현행화예요. 무의식의 현실은 성적 현실 아닙니까? 섹슈얼리티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석 수준에서는 바로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주체의 리비도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성적 현실을 드러낸다, 리비도가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드러낸다, 주체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결절점이 바로 욕망이라 불리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몰두했던 모든 이론 작업들은 임상 경험의 매 단계마다 어떻게 이 욕망이 요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의 욕망은 항상 의식의 언어 요구를 통해 표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 요구는 무의식의 욕망을 100% 담아내질 못하죠. 그 미끄러짐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는 신입형들 속에서 분절됨으로써 환유적 잔여물을 남겨놓고 이를 자기 밑으로 흐르게 합니다. 이 환유적 잔여물이 남는 거예요. 요구가 욕망을 담기에는 부족한 거죠. 잔여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욕망이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이 잔여물, 이게 진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환유적 잔여물은 미결정된 요소가 아니라 절대적이면서 동시에 포착 불가능한 조건이 되는 요소다 그랬어요. 미결정된 어떤 게 아니라 절대적이면서 포착 불가능한 조건.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의 주체의 욕망은 포착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이고 포착 불가능하지만 미결정된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 개념상의 특징이 있죠. 절대적이다. 무의식의 욕망은. 둘째, 미결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포착할 수가 없다. 포착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구가 욕망을 100%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라는 엄표를 통해서 내 욕망을 100%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유적 잔여물이 항상 남는 것이죠. 환유적 잔여물이 남아요. 환유적 잔여물이 남아요. 환유적 잔여물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 욕망의 변증법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충족되지 못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몰인식되는 요소입니다. 뭐가? 욕망이. 이 요소가 바로 욕망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1차 과정의 수준에서 성욕의 신급이라 정의했던 장과 접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성욕의 신급이라 불리는 장과 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성욕과 딱 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욕망의 기능은 주체에게 신이 피향이 나온 효과의 최종적인 잔여물입니다. 요구,
요구가 낳은 효과의 최종적 잔여물이에요.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인데 desire equal demand 마이너스 need죠. 그러면 요구에서 욕구를 얻었기 때문에 욕구를 만족했기 때문에 G상승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 결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 이퀄 G상승 플러스 잔여물 즉 결여다 이거죠. 그 결여가 다시 코기도처럼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거예요. 코기도는 사유의 변증법을 돌리는 것이죠. 욕망의 기능은 주체에게 신입향이 낳은 효과의 최종적인 잔여물입니다. 아까 환유적 잔여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요구는 욕망을 100%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잔여물이 남는다. 미끄러지는 게 남는다 이거예요. 대시대로 이것이 프로이드의 코기도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결국 데카르트의 용어로 말하면 코기도다 이거죠. 코기도는 뭔가요? 코기도의 변증법은 뭔가요? 나는 사유해요. 근데 내가 사유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 회의하는 것이죠. 회의를 통해서 다시 확신으로 가고 그 확신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의심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다시 확신으로 가고 이런 그 변증법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확신이 있고 보다 확실성 있는 그런 존재의 확실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코기도죠. 코기도 에르고숨.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사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의심한다는 뜻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나는 의심한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게 의심. 내가 확신한 것조차도 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자꾸만 진리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절대지. 해겔의 용어로 말하면 절대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주체의 확실성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기 사유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내 사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증해 줄 존재가 바로 신인데 신을 통해서 내 사유의 확실성을 내가 스스로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보증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신의 어떤 그 계시나 말씀이나 어떤 기표를 통해서 내가 보증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직접 나에게 네가 생각하는 게 확실해 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리 신의 말씀을 통해 신의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의 보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의 변증법, 코기도의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차 과정의 핵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욕동이 본질적으로 환각에 의해 만족되는 장에 관해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메커니즘 도식으로도 반사공에서의 퇴행이라 간주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각 중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운동 중추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운동 중추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뒤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뒤로 돌아간다면 대체 어떻게 여기서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지된 전류로부터 에너지를 역류시켜 램프에 불을 켜는 어떤 것의 이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램프는 누구를 위해 켜진 것일까요? 이런 식의 퇴행에서 제3자의 차원이 본질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요 전날 칠판에 엄표의 주체와 엄표 행위의 주체라는 이중 구조의 형태로 그렸던 것과 엄격히 유비적인 형태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위 지각의 동일성이 결정되도록 하는 그 자연적인 은유의 차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욕망하는 주체, 그것도 성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현존뿐입니다. 감각 중추를 통해 들어가는 모든 자극들이 운동 중추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환유하는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표의 미끄러짐이라는 거예요. 감각 중추를 통해 들어온 기표가 나의 어떤 그 의식적인 활동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의식적인 활동으로 일부는 전환되지만 일부는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 들어온 어떤 외적 기표나 자극이 전체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운동 중추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환류되어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기표나 자극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게 바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환상 속에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말이나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 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를 때 반드시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의식의 환상의 대상의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외적 자극을 감각 중추를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걸 내가 소화시키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주체에게 환상의 대상이 뜨게 만든다. 이미지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를 자극하죠? 나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는 주체, 그것도 성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현존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지각의 동일성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연적인 은유의 차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욕망하는 주체, 그것도 성적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현존뿐이다. 그 퇴행에서 제3자의 차원이 본질적이다 이랬잖아요. 퇴행을 하게 되면, 퇴행한다는 것은 그 기표가 소화되지 못해서, 자극이 소화되지 못해서 내 무의식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잔여물이 된다는 것이죠. 미끄러져 내려가면 이것이 나의 결의의 구조를 만들고, 결의의 구조가 형성되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가 떠서 그 결의를 막고 있는 것이죠. 이미지가 바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욕망을 자극해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욕망이 아니라 성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1차 과정의 핵심 요소라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론을 예증하려 했던 텍스트들에서 드러나는 바와는 반대로 환각, 지극히 단순한 욕구에서 비롯된 극도로 단순한 환각에서조차 욕구의 대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가령 어린 안나의 꿈에 등장하는 먹을 것에 대한 환각을 생각해 봅시다. 234페이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파이, 딸기, 계란과자,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꿈에서 환각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 대상들이 성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상들이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금지될 때 거기는 환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대상들은 이미 그게 환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각화되어 있다. 환각화되어 있다는 것은 성적인 칼날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가 금지된 대상은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환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환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대진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저 대상은 저 대상을 초월하는 어떤 매력적인 성적인 매력이 있는 나의 성욕,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는 어떤 성적인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이게 환각화라는 거예요. 환각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가지 말라는 데 더 가고. 이게 그 환각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제부터는 그 대상이 나에게 환각화가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그 대상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각에 내가 스스로 매료돼 버립니다. 내 환각에 내가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세계를 갖다가 손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파할 수 있겠지만 어린 안나가 환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로지 금지된 대상들이니 말입니다. 금지된 대상이 환각화되는 거예요. 환상화된다 이거죠.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힌 매력이 있게 보이는 거야. 내 그 환상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쾌락 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각 속에서 의미작용의 차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환각 속에서 의미 효과의 차원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상 횡단이죠. 내 환상 속에서 의미 효과를 확인해야 돼요.
이 환상,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환각의 현실성이라는 함의가 주어지는 것은 주체가 욕망하는 시점부터입니다. 환각, 환상의 현실성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환각이 이 이미지로서의 환각이 환상이 의미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서 나의 욕망을 만들어낼 때 그때 환각은 현실성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실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The people who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곳에, 비전이 없는 곳에서 그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의미작용화돼야 돼요.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대학의 사람들이 꿈만 가지고 있어요. 꿈이 현실화되려면 의미작용화가 일어나야 돼요. 의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즉 그 꿈이 나의 어떤 욕망을, 나의 어떤 이 욕망의 에너지화가 돼야 돼요. 욕망화가 돼야 돼요. 이게 꿈의 주체화예요. 역사화, 꿈의 현실화, 꿈의 상징화. 이게 이루어질 때 그 환상이 현실화되는 거죠. 현실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최근의 분석 이론들은 종종 탈성욕화된 기능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아이상은 탈성욕화된 리비도의 투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탈성욕화된 리비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비도 자체가 성욕이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리비도가 탈성욕화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현실에 대한 접근이 어떤 탈성욕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 프로이드가 스바이 프린시피엔 데스 푸시케션 즉 심리적 사건성을 구분하는 두 가지 원칙들을 정의할 때 근거가 된 것입니다. 쾌락 원칙, 현실 원칙을 구분할 때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성욕의 탈성욕화, 욕망의 탈성욕화, 리비도의 탈성욕화.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리비도가 욕망을 통해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성욕이 탈성욕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적 현실의 무게가 새겨진다고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전이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지의 상태로 남겨져 있고 일정 지점까지는 감춰져 있는 성적 현실은 분석 다마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슈얼리티가 잔뜩 묻어있는, 즉 성욕이 잔뜩 묻어있는 이 욕망의 문제, 이 리비도의 발현 문제를 현실 속에서 그대로 발출하지 말고 분석 상황으로 가져와서 분석 상황에서 그 성적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현실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은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분석 상황 속에서 드러내라 이거죠. 그러면 분석 상황 속에서 나의 욕망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탈성욕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한 상태로 현실 속에서 나의 욕망을 발현시켜라, 추동시켜라 이거죠. 분석 경험 전체가 성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좌절과 만족이라는 용어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성욕의 탈성욕화, 분석 상황에서 내 욕망이 현실화되는데 여기에 묻어있는 이 성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탈성욕화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욕망화 시켜야 되느냐, 그것이 분석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안으로 접힌 팔이라 지칭했던 야코에 따라 주체의 위상학을 칠판에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잘라 만들 수 있는 어떤 표면이라는 사실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기서 저 유명한 오일러의 원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표면의 가두리는 연속체를 이루는데
표면의 가두리가 연속체를 이루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러다가 어느 한 점에 이르게 되면 그보다 앞서 펼쳐져 있던 표면에 의해 덮여지게 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 그림은 서로 겹쳐진 두 개의 장을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무의식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정의된 이들 면이 성적 현실이라는 또 다른 면에 겹쳐져서 그것을 덮어 감추어버리는 지점, 즉 성적 현실이라는 장을 덮어 감춰버리는 지점, 저는 바로 그것에 리비도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리비도는 이 양자에 속한 것, 논리학에서 말하는 교집합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을 완전히 옆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장이 겹쳐져 있는 듯이 보이는 그 부분은 빈 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이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 가두리다. 이 표면은 여러 기회를 빌려 제가 제자들을 위해 위상학적으로 그려 보인 바 있는 또 다른 표면, 즉 크로스캡 일명의 주교관이라고 불리는 것과 상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거였죠? 고기 잡는 그 통이라고 그랬죠. 들어가긴 하지만 나오질 못하는 어망인지 어통인지 그거라고 그랬죠. 아주 쉽게 눈에 띄는 그것의 특징 몇 가지는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접힌 팔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표면을 하나 더 보완해서 두 개의 가두리가 서로 맞물리게 한다면 봉해봅시다. 구는 마치 하나의 원이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양 그것을 봉해버립니다. 구가 원에 대해 이렇게 보완의 역할을 하듯이 이 표면은 안으로 접힌 팔에 대해 똑같이 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표면은 메비우스의 띠가 되어 겉과 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두 번째 특징은 이 형태가 곡선을 봉해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딘가에서 제가 방금 두 번째 모델 위에 그린 선을 따라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의 표면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슈얼리티의 장은 욕망의 장을 가로지르고 욕망의 장은 섹슈얼리티의 장을 가로질러야 돼요. 이런 모양을 통해 우리는 요구라는 장, 여기서 무의식의 소실이 현존화됩니다. 왜 무의식의 소실이 현존화될까요? 요구란 장은 욕망을 100% 표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소실되는 것이죠. 무의식이 소외되는 거예요. 요구라는 장과 성적 현실이 바로 욕망이라는 장소에서 접합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구라는 엄표와 성적 현실이 욕망이라는 장소에서 접합된다. 이 모든 것은 욕망의 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달려있죠. 이 선은 요구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선에 의해 성적 효과가 경험 속에서 현존화되는 것입니다.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 그래서 요구라는 엄표를 통해서 욕망은 요구라는 선을 타고 가다가 다시 무엇을 남긴다고요? 환유적 잔여물을 남기죠. 환유적 잔여물. 다시 말하면 결여를 남기고 다시 욕망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에 의해서 성적 효과가 경험 속에 현존화되는 것입니다. 성적 효과가 경험 속에 현존화된다는 것은 욕망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욕망이 실현된다.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성적 효과가 어느 정도는 실현되는 거예요. 탈성욕화된다 할지라도 욕망 속에서 완전히 성욕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원칙에 맞는 범위에서는 이 성적 현실이 성욕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욕망에.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즉 섹슈얼리티가 만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게 주의상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여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결여죠. 환유적 잔여물. 그래서 그게 다시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욕망이란 어떤 욕망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바로 여기서 전위의 신급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욕망은 다름 아닌 분석가의 욕망이라고 말한다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주체 욕망이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것. 그 전위 상황 속에서 분석 상황 속에서의 욕망이 주체 욕망이라는 게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것. 그건 또 다른 차원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욕, 그 다음에 리비도, 욕망, 신입형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리비도라는 것은 그 락강식으로 말하면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락강식으로 말하면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추동력. 이 추동력이
이 추동력에는, 이 리비도에는 성욕이 잔뜩 담겨 있는 것이죠. 성욕이 잔뜩 담겨 있어요. 이것이 요구라는 엄표를 통해서 욕망으로 현실화되는 것이죠. 현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에는 어느 정도의 탈성욕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즉 리비도의 탈성욕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유적 잔여물이 남고, 그것이 결여로 다시 욕망을 발현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리비도라는 것은 뭐죠? 리비도라는 것은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욕망이라고 얘기했죠. 현존하는 욕망이다. 그래서 그 리비도에는 성욕이 잔뜩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섹슈얼리티, 성욕이라는 것은 섹스가 아니에요. 섹스에 대한 욕망이 아니에요. 주체의 존재적 만족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 섹슈얼리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체의 존재적 만족을 추구하는 에너지, 그것을 성욕이라고, 섹슈얼리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입향으로 발화될 때, 엄표화될 때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일면에는 만족이 있지만 일면에는 결여가 생긴다. 그래서 욕망의 변증법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